언제쯤 진짜 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린 시절 통금 시간보다 늦으면 1초 늦을 때마다 한 대씩 맞아야 했고 술에 취해 온 집안을 때려 부수는 아버지를 피해서 남의 집 빌라 밑에 숨어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18살 때부터 어머니 병원비를 벌어야 했는데요. 이제 힘들었던 과거를 털어내고 정말로 저 자신을 사랑하며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나 자신을 이제부터라도 좀 사랑하고 싶다고 하셨던 사연자님 어디 계십니까? 앞에 앉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남편분과 함께 오신 거죠? 네. 오늘 여기는 누가 오자고 해서 왔어요? 제가요. 결혼한 지는 얼마 되셨어요? 저희는 혼인신고한 지 이제 5월. 네. 5월에? 네. 결혼식을 따로 못했어요. 아기가 먼저 생겨가지고. 우리가 너무 이제 힘든 시간을 막 보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영향을 우리는 지금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너무 많은데 제가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시댁이 있는데 너무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제 내면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저는 맨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잘해주려고 하셔도 사실 평범하게 감정 표현을 하는 그런 말들도 그냥 저한테 다 상처가 되는 저희 아빠처럼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맞게 행동하고 있는 건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냥 아닌 척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딜 가도.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냥 어디를 놀러 가든 모르는 사람 눈치를 봐요. 뭔가 행동할 때도 먼저 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걸 다른 사람 감정과 신경을 먼저 더 신경을 쓰는구나. 그럴 때 그냥 눈치 안 봐도 된다고 그러면서 손 잡아주거나 너 잘못 없으니까 눈치 같은 거 보지 말라고 얘기는 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제 내가 감싸주고 더 사랑해주면 언젠가 이 아픔이 잊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힘겨운 어린 시절을 좀 보내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간단하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 집안이 좀 많이 엄했고 아버지는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살아 계실 때는 소방관이셨어요. 근데 이제 소방관이란 직업이 그 하루 일하고 하루 쉬시고 이런 그때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오시는 날만 되면은 술이 완전히 만취가 되셔서 돌아오셨고 집에 있는 모든 걸 그냥 다 부시는. 그래서 그런 날만 되면은 저희는 책가방을 싸들고 있다가 새벽 2시나 새벽 3시쯤 어디론가 다 숨어야 되는, 빌라 위가 될 수도 있고 뭐 친할머니 댁이 될 수도 있고 이런데 폭력을 많이 행사하시고. 네, 맞아요. 그때 당시 분위기가 이제 옆집에 소리가 들릴까 봐 아버지가 TV 볼륨을 맥스로. 아예 작정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 오빠는 심하게 야구방망이로 맞은 적도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의 나이대는? 초등학생 때. 그리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엄마가 집을 나가셨어요. 그랬는데 엄마가 집을 나가시고 나서 제가 이제 아버지랑 둘이 남았어요. 오빠는 그냥 친구들이랑 아예 독립하고. 네. 저는 아버지랑 혼자 있는데 손찌검이 심해지셔서 그때 도망치다시피 아빠 자는 틈을 타서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학교에서도 저를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 집 상황을. 그래서 빈 교실 열어서 숨겨줄 때도 있었고 학교에서도. 그리고 그때 이제 엄마랑 연락을 닿게 학교에서 도와줘서 엄마랑 그때부터 도망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죽이러 오겠다. 너네 다 죽이고 내가 자살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가 이제 부동산 아는 분이 그때 당시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이라는 거기가 제일 인구수가 많대. 거기로 가서 안전하게. 숨으러 다니자. 그래서 여관이랑 여인숙이랑 다 하루 살았었어요. 그리고 문성 메시지를 맨날 보내거든요, 아빠가. 그거 확인하고 다른 데로 가고 이거를 한 1년 정도 했었어요, 그 생활. 그리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 올라갈 시점에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 근데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본인은 짧고 굵게 살다 갈 거라는 말을 오빠랑 저한테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섭고,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그게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라면 정말 이게 상처가 엄청 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조금 비슷한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사실 눈치를 많이 봐요. 아까 눈치 보면서 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여성분이 난 눈치를 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그 사건에서 조금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심각하면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요. 내가 눈치 보는지도 몰라. 그냥 눈치만 볼 뿐이지. 그럼 우리가 왜 눈치를 받겠어요? 그때는 우리가 아이였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부모가 그렇게 하잖아요. 경계 모드가 발생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뭔가 상황이 안 좋으면 나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 집 되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집안인데 내가 와가지고 나 때문에 분위기 안 좋아지는 건가? 그럼 내가 없어져야지 이 사람에 대한 예의 아닌가? 네, 저한테. 왜냐하면 내 이 문제가 언제 좋아질지도 모르고 저 사람 내가 나 때문에 계속 내 눈치를 또 보네. 나는 저 사람 내가 내 눈치를 보는 거 이제 또 알거든요. 근데 괜찮아. 이거는 눈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서 본 건 눈치. 우리 여성분한테 하는 건 배려. 그건 서로 달라요. 근데 우리는 눈치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 사람 내가 나를 배려하는 걸 눈치 본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어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둠을 막 풀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 안 퍼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풀려는 건 마치 구멍난 소쿠리로 어둠을 퍼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오지 마! 안 퍼져. 어둠은 어떻게 할 때 사라져요? 빛이 오면. 밝을 때. 그렇죠. 불을 켜든 태양이 뜨든 빛이 들어오면 되는데 빛이 들어오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어둠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너무 사랑받고 너무 사랑하는 게 오히려 더 어색할지 몰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가 옛날에 불행했으니 이제 행복하자 이렇게 하지 말자. 몸은 그걸 못 받아들인다. 몸을 살짝 속여서 타고 들어가야 돼. 그래, 난 가끔은 살짝 행복할 거야. 근데 여기에 행복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살짝 행복했다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럼 몸이 뭘 하는 줄 알아요? 이 좋았던 느낌을 몸은 기억해요. 그래서 자꾸 이걸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안 좋은 기억은 좋은 기억으로만 좋아질 수 있어요. 그 좋은 기억이 뭐냐? 남편 사랑, 그리고 이제 아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아기가 190일 됐어요. 7개월 됐어, 7개월. 지금 서로 애가 달라요? 지금 아니 한 사람은 190일이라고 하고 한 사람은 90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두 분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와중에 결혼식을 아직 못했다고, 아기는 있지만 결혼식을 못했다고 해서 마침 이렇게 뭐 하객 여러분들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하객 여러분들도 계신데 오늘 이 자리에서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면 어머. 어떨까 하는데 괜찮습니까? 그럼 일단 저희가 요거는 우리 이제 남편분, 우리 또 남편분, 또 뭐 쌍남자네, 아주 목이 두껍네. 됐나? 됐다. 좀 너무 예쁘다. 네. 이모님, 이따 이것도 하시고, 이따 본인 부케 받으셔야 되는 거 알죠? 네. 아니, 왜냐면. 좋다. 자, 12월의 신부, 그리고 신랑 신부 입장! 신랑 신부가 아름답게 식장으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박수! 구례 선생님의 소중한 주옥 같은 말씀. 외국 영화에 그런 대사가 있답니다. 오늘은 우리의 남은 인생의 첫날. 우리 삶의 전반전이 몇 번 골을 먹었을 수 있는데 우리 경기가 다 끝난 게 아니니까 인생 후반전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열려지는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부케 받는 사진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부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어디에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행복하십시오. 결혼 축하드립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내와 사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내는 제 주변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늘 김창옥 쇼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는데 아직 모든 걸 극복하기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만 상처받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슬픔을 이겨내고 싶네요. 어디 계시죠? 자, 네, 반갑습니다. 함께 오신 분은 친구분이신가요? 예, 지인입니다. 함께 또 자리를 해주셨고요. 아내분을 이제 그러면 작년에 떠나 보내신 건가요? 작년 10월 24일 날 보냈습니다. 질병으로 하루아침에 보냈어요. 와이프 보내고 정말 한 3개월 동안은 좀 안 좋은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딱 두 가지가 저를 살리더라고요. 하나는 애기였고요. 하나는 김창옥 쇼 2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어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다가 최근에 뭐 캥거루족 어머니 한번 나온 적이 있으셨어요. 캥거루맘. 네네네네. 그분이 마지막에 했던 얘기 중에 자기 남편분이 그냥 보고 싶다. 그냥 보고 싶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저도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보고 싶어.
그렇게라도 보고 싶어요. 한 번만이라도. 그 말 듣고 밤새 울었어요. 와이프가 이제 항암을 1차 할 때 8개월 하고 2차 전이되고 8개월 정도 했어요. 네, 아유 고생하셨네요. 그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한 달, 뭐 3개월, 한 달 이렇게 선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선택하라고 하시더래요. 호스피스 갈래? 아니면 집에 가서 그냥 마지막을 보실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좀 붙잡고 싶어서 그때 한참 뭐 자연치유 뭐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자연치유 하겠다고 이제 갔는데 그때 거기 가서는 밤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니까 제가 맨날 안고 가고 화장실 안에서도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니까 제가 안아서 볼일 다 하고 샤워할 때도 못하니까 제가 샤워하고 씻기고 그러면서 보냈어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제 전이 되고 저희가 이사를 한번 했었는데 이사할 때 몸이 안 좋으니까 아는 지인분 집에 잠깐 하루 묵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아들은 걱정이 안 된대요. 근데 내 남편 어떡하냐고. 저 사람 어떡하냐고.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다가 밤에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때 이제 마지막에 폐암 때문에 말 한마디를 못했어요. 한 3일 동안은. 근데 갑자기 누워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팔을 벌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아줘? 그랬더니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안아줬는데 안아주니까 갑자기 귀에다 대놓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고마웠었어. 그 얘기하고 다음날 아침에 도저히 안 돼서 호스피스를 데려갔는데 제가 같이도 못 갔어요. 왜 그러냐면 호스피스 갈 때 간단한 짐을 가져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차로 따로 챙겨가지고 뒤에 출발을 했어요. 호스피스 병원을 도착했는데 이미 눈을 감은 상태였고요. 언제 제일 우리 아내가 생각나고 좀 보고 싶고 그리우세요?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이제 건설 건축 인테리어를 좀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제 가구도 일반 가구가 아니라 와이프랑 저 체형에 맞춰서 가구를 다 제작을 한 거거든요. 침대, 소파도 그렇고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있는 침대에 누워서 있으면 애기랑 둘이 자긴 하는데도 가끔 와이프가 누워 있는 것 같고 침대에 누우면 와이프가 제일 많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오늘도 애기 재우고 저도 잠이 잤는데 아니야 다를까 밤에 부인이 나타나더라고요.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토닥토닥하면서 남편 내일 서울 잘 갔다 와 걱정하지 말고 하고 그리고 잠에서 깼어요. 근데 이게 너무 상처도 크고 1년이 지나도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잘 받아들이고 어떻게 와이프를 내 옆에 있는 거라고 그냥 생각하고 지내야 될지 살아야 될지 이게 제일 힘든 상황입니다. 일단은 내가 아내에 대한 애정이 되게 깊으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런 마음에 힘든 게 계속 가는 건데, 그러면 거꾸로 내 남편에게 아내는 무엇을 원할까? 저는 자기야, 자기가 나를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날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삶을 떠나는 그날까지. 근데 여기서부터 핵심인데, 자기가 나를 그리워하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내가 되게 사랑하는 당신이 그 삶이 파괴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 아내에 대한 사랑과 일찍 떠난 이 슬픔이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틀이 단단하지 않으면 내 삶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남편의 그거를 녹일까봐 아내는 걱정을 하고 그걸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내가 편하게 떠나기도 힘들어. 왜? 그러지 않아도 이 사람의 삶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너무 아내의 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걸 극복하거나 이런 단어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 슬픔과 그리움의 사랑을, 이 온도를 견디는 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릇이. 이제부터는 이 그릇을 튼튼하게 하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억지로 걷거나 억지로 운동을 하자. 근데 이거를 좋아서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억지로라도 하자. 반복해서 꾸준히. 근육이 튼튼해지고 몸이 튼튼해지면 정신의 그릇에 도움을 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나중에 내 그릇이 좀 튼튼해질 때 그때 슬퍼하자. 아내를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자. 죽는 그날까지 왜 잊어버려요? 내 마음에 간직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힘드실 때 저희 프로그램 봤으니까 우리 기념사진 한번 여기서 찍으시죠. 오십시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네요. 네. 평범한 20대처럼 지냈으면 좋겠다. 연애도 하고 친구랑 외박도 하고 마음껏 여행을 다녀도 모자랄 20대 때인데 그렇죠. 다시 오지 않을 때인데 50마리가 넘는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50마리? 보살피느라 제대로 잠도 못 자는 딸. 안쓰러운 내 딸의 20대 청춘. 이대로만 지켜보고 있는 게 맞을까요? 어디 계십니까? 사연의 주인공. 아이고. 어머니시군요. 아니, 저도 반려인이라서 동물 키우는 분들 정말 존경하고 맞아. 좋아하는데요. 그렇죠. 특히 유기동물. 근데 50마리는 정말 상상이 안 되거든요. 고양이가 한 30마리 넘고요. 30마리가 넘어요?
그리고 강아지가 6마리. 그리고 거북이도 있고 발톱 없는 새도 있고 패럿도 있고 라쿤도 있고 여우도 있고 정갈도 있어요. 근데 따님이 어디 산에 사시나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동물 친구들을?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이렇게 때부터. 눈에 띄면 가져가요 일단. 아, 좀 버려진 친구들이거나 약간 다쳤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막 길 가다가 진짜 다 주워오고 뭐 다 사오고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이게 지금 고양이가 30마리 있는 곳도 동네에 이제 번식장에서 있던 애들을 이제 다 구출하신 유기를 거예요? 시킨 거예요. 그냥 길에다가 이건 아니지 않냐 이래서 새벽마다 걔들을 구조하러 다녔어요. 와. 저는 학창 시절에 좀 심하게 따돌림을 당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사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동물들이 보면은 되게 사람을 되게 이유 없이 되게 좋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면 뭐 사람한테 맞고 학대를 당해도 사람을 보면 다시 꼬리 치는 애도 흔들고. 많고 사람한테 다시 상처를 치유받는 애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유 없이 좋아해 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보면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을 당하면은 뭐 담당 경찰한테 얘기하고 선생님께 얘기하고 이러는데 사실상 그게 쉽지 않은 게 요즘에는 단톡 다시 초대 안 하기가 있는데 그때는 그런 버튼이 없었어요. 그래서 단톡방에 초대해가지고 욕을 한다거나 네. 그래서 방을 나오면 다시 초대해요. 아.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선생님한테 얘기하니까 그 단톡방 멤버를 다 상담실에 모아두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대화를 좀 해보라고. 그러면은 걔네들은 약간 비꼬는지 미안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선생님 보고도 잘 풀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보복이 또 오니까. 그리고 뭐 어디를 길을 간다거나 시내를 가면은 저를 찍어서 SNS에 올려요. 얘 여기서 봤다고 뭐 어딜 저리 돌아다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진짜 못됐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이제 그 학교 담당 경찰한테 얘기를 하니까 자기 휴가니까 나중에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 동네도 못 가고 그 교복도 못 봤어요. 아이고. 근데 거기서 좀 그나마 좀 위로되고 치유되는 게 걔네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서로 약간 서로 위로를 했던 것 같아요. 얘가 학교 다닐 때부터 따돌림 당하는 애들만 이렇게 감싸고 같이 놀아요. 그래서 더 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고 얘기를 못 해요. 부모지만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같이 어디 갔는데 애가 갑자기 주지 않더라고요. 멀리서 친구가 보였나 봐요. 그 얘기를 집에 와서 하더라고요. 그때는 얘기를 안 하고. 그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계기하고 우리 여성분의 일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제 강연은 인생에 힘들 때 주로 봤대요. 그리고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가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같이 사는 것 자체도 다른 가족은 힘들 수도 있잖아요. 따로 살아요.
아, 따로? 같이 안 살아. 제가 나왔어요. 아, 혼자? 그러면 일을 해가지고 이 친구들을 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일을 제가 그쪽으로 해가지고. 아, 아예 직장 자체를? 네, 그래서 거기서 24시간 그냥 거의 붙어 있어요, 개떼리랑. 저도 우리 여성분처럼 그런 동물을 보면 막 뭘 하고 싶은 그게 있어요. 거기서 그 동물들이 이렇게 말해. 이리 와. 이리 와. 나를 불러. 그리고 그게 또 보여. 남들한테 안 보이는데 나한테만 보여. 왜? 내 마음에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 방향은 아니다. 여기에서 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반려동물들은 그들이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는 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너무 좋은 우리 영혼의 마중물이야.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아이를 우리가 대면하기 위한. 내가 그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길거리를 가다가 주저앉을 만큼 무섭고 겁나고 그 아이를 우리가 찾아가 주기 위해 필요한 정말 좋은 도움을 주는 게 운동하고 반려동물 그리고 이런 얘기들 뿌리는 거죠. 얘가 최종이 아니라는 거죠. 얘는 그것을 만나기 위한 되게 좋은 마중물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에 그것이 안 되고 자꾸 이 친구들로 부분적인 이것만 받다 보면 우리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반드시. 정말 힘든 본인을 조금씩 대면하면 어떻겠냐. 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면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몇 살이에요? 저는 그냥 고등학교 때가 제일 그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좀 유독 심하게 했던 애가 있는데 물론 얘가 지금 여기 없겠지만은 물론 없는 건 알고 있지만 좀 닮은 사람만 봐도 아직은 그게 치유가 안 돼가지고 저는 그냥 학교를 더 빨리 관두는 게 맞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전 버텨보겠다고 2학년까지는 다녔는데 그냥 좀 더 빨리 엄마한테 얘기하고 더 빨리 관뒀으면 그 시간에 뭔가 나한테 더 좋은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 우리 여성분이 그걸 대면할 수 있는 그때가 올 거예요. 그거를 동물 친구들이 도와줄 거예요. 대면할 수 있게 마음에 힘을 기르게. 위로도 해주고 환영도 해주고 나를 어떤 그 무엇으로 대하지도 않고 그리고 세상에 어떤 목적이 없이 우리 여성분에 대해서 부분적이지만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아픔을 같이 하는 그런 인간들이 세상에는 있긴 하거든요. 언젠가 그 말을 대면하게 하는 힘을 그 친구들한테 받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꼭 대화 없이라도 한번 이렇게 그 어려서 친구를 마주해 주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동물 친구들하고 관계는 더 정리돼서 더 좋은 관계를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학생의 마음에 힘이 생기도록 정말 큰 용기를 갖고 찾아오신 가족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하지 못한 가족 얘기를 처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실종 아동 가족입니다. 엄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항상 울면서 방송에 출연하셨었습니다. 18년 전부터 항상 수많은 카메라가 불쌍하게 보는 우리 가족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아파만 했던 세월에 대해 위로받고 더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병들어 있던 우리 가족들 앞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디 계신지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 네. 앞에 안녕하세요.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게 마음 아픈 사연으로 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제가 좀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오늘 정말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따님이시죠? 따님께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2006년도였고 지금부터 18년 전인데 제 여동생이 있는데 제가 중1 때. 네. 그때 동생이 그러면은 몇 살이었나요? 동생이 2살 어려요. 그러면 중학생이니까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네. 근데 그날도 되게 사이좋게 놀고 저는 학원을 가고 엄마 아빠는 일하러 가셨어요. 동생이 학원을 갔다 왔는데 없어서 엄마한테 얘가 집에 없다. 근데 놀러 갔겠지. 당연히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부모님이 퇴근하고 오실 때까지 애가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파출소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제 기억에는 주말이어서 지금은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 기억이 있거든요. 2006년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양산 여학생 실종 사건인데요. 네. 결국 부모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동네와 뒷산을 샅샅이 찾아 나섰지만 아이들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 아들, 딸이라 생각하시고 좀 제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18년 정도가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데 진짜 지옥 같았다는 말밖에 못할 것 같아. 세상에서 제일 큰 아픔이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린 때 부모님을 지켜보고 있는 제 마음이 힘들다는 티를 절대 낼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분위기와 환경과 모든 상황이 저희가 잘못 케어해서 생긴 죄인처럼 비춰지니까 그래서 그냥 거의 10년은 거의 지옥처럼 지냈던 것 같고 이제 저희 아이들은 커서 없어졌기 때문에 뭐 매스컴을 본다. 요즘에는 뭐 유튜브나 뭐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방송이 되어 있으면. 그런데도 이렇다 할 소식이 없고 전화도 없는 거 보면은 저희가 그런 게 너무너무
지금 시대에 그걸 못한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많이 아프죠. 그땐 제가 아이를 잃어버리고 제가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 얘까지 돌볼 그렇게 틈이 없었어요, 사실은. 이제 작은 아이를 찾으러 막 다니느라고 서울에서 이제 뭐 비슷한 아이가 있다 이러면 밤차 타고라도 올라와야 되니까 오면 이제 얘 혼자 집에 이제 얘도 아이잖아요, 그 당시에. 얘 혼자 이제 밤을 지새고 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정말 그런데 이제 정말 이 아이도 많이 아팠거든요. 자식을 키워보면 부모님들 다 아시겠지만 자식이 감기만 들어도 가슴이 아픈데 벌떡벌떡 일어나갖고 엄마 나 죽고 싶어 이럴 때는 정말 가슴이 메어져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죽자고 한 적도 몇 번 있어요. 정말로. 우리 같이 죽자. 이렇게 힘든데 살아서 뭐 하겠냐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엄마 내가 여기 신청했다고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참 많이 힘들었는데 김창원 교수님 그 강의를 듣고 내가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아 우리 딸도 이렇게 누군가의 말을 듣고 힘이 생길 때가 있구나 하면서 정말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강의를 듣고 하니까 조금 많이 위로가 됩니다. 사실은요. 사실 김창호 교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이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하거나 하면 오히려 제가 더 티를 낼 수가 없어. 불편할까봐. 상대방이 불편할까봐 동생 뭐 여자친구 생겼어? 이런 식으로 저가 아무렇지 않게 대하려고 해서 상대방의 불편한 걸 편하게 해주는 게 습관이 되더라고, 남들이랑 얘기할 때. 근데 김창호 선생님 똑같이 상대방의 불편감이 안 느껴지게 어떨 때는 되게 유머러스하게 풀어내주시는 게 이런 가정사가 있는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고 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뵙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 처음에 이제 이렇게 강연이나 콘서트를 하러 딱 올 때 우리의 서로 얘기가 더 깊어지고 더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얘기를 할 때 이제 선생님 같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요. 그러면 그때 그 전에는 아, 난 되게 강연도 잘하고 또 재밌게도 하네 이런 생각이 막 들다가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한없는 무기력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무기력한 거죠. 내가 이렇게 뭘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이런데 엄마는 엄마대로. 내 아이를 잃어버린 거에 대한 거. 근데 어느 날 10년이 지나 보니 그 예민한 시기에 내 또 다른 아이가 숨도 못 쉬고 말도 못 하고 이렇게 됐네. 근데 또 딸은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 테니까 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내가 힘들어도 힘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왜 너무 큰일이 터졌으니까. 근데 오히려 이제 따님분이 이렇게 한없는 무기력함과 슬픔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걸 오히려 이제 생각하게 되셨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축하드리고. 근데 따님이 강연을 더 먼저 보신 거예요? 네. 언제부터 보셨어요? 20대 중반 때부터 본 거. 20대 중반? 네. 그럼 10년 됐어요? 아니, 7년 정도. 7년? 6, 7년 정도. 6, 7. 또 그 사이에 3년을 깎네요. 네, 또 예민하죠. 또 이게 3년.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강연 들으면서? 다들 사연 없는 집 없고 사연 없는 사람 없는데 나만 힘들다고 또 나만 붙잡고 있기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나를 갉아먹고 나를 병들게 하는 건 나 자신인데 그냥 내 생각을 바꾸자. 그러면서 이제 좀 엄마랑 나랑 힘을 내서 지금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인생을 조금 더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그럼 살아야지. 살아야죠. 그러면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동생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때로는 또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먼저 내 주변 사람을 떠난다면 난 주변 사람에게 무엇을 바랄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나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제가 죽었는데 TVN에서 다른 강사님 쇼를 일주일 만에 만들어. 그러면 전 하늘에 가서 TVN을 저주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빨리 잊어? 그게 섭섭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나를 애도하면서 슬퍼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날 찾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세서 그들의 삶이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 동생을 우린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억할 수 있냐? 이 동생을 우리가 잃어버린 게 너무나 용광로 같이 온도가 세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동생을 딸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의도적으로 더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으로 절대 정신이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몸을 써야 돼요. 저도 그래서 신경정신과 다니면서 운동치료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저 요즘에 6시나 5시 반에 일어나요. 거의. 그러면 이제 날 풀려가지고 아줌마들 나와서 막 자기 배때기도 치고 계시고 막 이거 막 나무에다가 막 긁고 막 용접하는 모자 쓰셔가지고. 그거 알죠? 시원해 등침. 그래요? 나무를 왜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예요? 나무 기를 받는 거래요. 아, 그 기 받는 그럼 나무는 뒤지겠죠. 아줌마가 나무 기 다 가져가면 그것도 처음에는 저 왜 저런 거 하나 그러다가 저도 어느 순간에 뒤로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아, 내가 생각이 너무 많구나. 그리고 지금 두 분이 다 이렇게 웃으신다고요. 어떤 제가 뭐라고 딱 할 때 웃죠. 그러면 이런 거를 정기적으로 듣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또 이런 마음이 있다고요. 웃고 이런 생각을 해. 에이씨, 동생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여기서 웃어도 돼? 내가 이런 옷 입어도 돼? 우리 동생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난 옷도 화려한 거 안 입을 거야. 가방도 봉지로 들고 다닐 거야, 나 진짜. 시계도 나 해시계로 볼 거야, 나 진짜. 난 행복하면 안 돼. 내가 고통스러워야 내 마음의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어. 그걸 우리는 막 10년, 지금 20년 가까이 어쩌면 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제가 따님의 대원자라면 아이는 원치 않을 거다. 엄마, 나 기억하려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엄마 돌아가시는 날까지 엄마 마음에 나 품을 수 있으니까 엄마 그렇게 해줘. 언니도 그렇게 해줘. 그리고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 핸드폰 갖고 오셔서 저희 한번 사진 한번 같이 찍으시죠. 아, 좋습니다. 아유, 이럴 수가. 네, 다 여기 서시고 어머니도. 여러분, 우리 어머니하고 따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찍겠습니다. 자, 어머니 저기 보세요. 이제 하나, 둘, 셋. 이 스튜디오 처음 들어가지고 느낀 게 지금 선생님 남자 비율 보세요. 오늘 지금 역대급으로 많거든요. 3대 2가 남자인 것 같아요. 예비군 훈련인가요? 자, 그럼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고발하러 온 남편분 김창욱 선생님께 직접 얘기를 하고 싶다는 분입니다. 자, 어디 계시죠? 저쪽에. 살짝 두렵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하실지. 아, 제가 좀 너무 호구 같은 인생을 많이 살아가지고. 호구 같은 인생. 어떤 얘기세요?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요. 오락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제가 이기면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여기... 둘이 이렇게 막 싸우고 이러는 건데 내가 이기면 마음이 아파요? 예. 게임 끄고 이제 남은 동전이나 이거 하세요. 그리고 이제 하고 천성이. 그리고 어떤 날은 누가 배고프다 그래서 집에 데려갔더니 숨바꼭질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밖에서 숨으라고 그래서 숨었다가 집안 털려가지고 욕먹고. 도둑이었어요? 어머. 도둑이었어? 내가 너희 집을 털 테니까 너 잠깐 나가 되게 있어를. 스릴 있었겠다. 미치겠다. 막 지나가다가 야채 파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비 맞고 있으면 모텔까지 잡아준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진짜로 이거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지하철에서 기어다니시던 분이 돈을 받으시니까 갑자기 일어나시더라고요. 기적을 봤네요. 기적을 봤어. 내가 봤잖아. 내가 그래서 저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적인 일을 원래 하다가 지금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아는 분들이 이제 자주 뭐 질문을 하거나 뭐 안 좋은 일들이 있을 때 부탁을 하거나 하거든요. 근데 법은 계속 바뀌니까 그 일 끝나고 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 그렇게까지 답답하겠다. 그리고 이제 잘 됐다는 얘기를 듣고 내 도움도 좀 컸지 않냐 이러면 네가 뭘 도와줬다고 나한테 그러냐. 이거 방송 나가면 주변에 계속 그런 분들만 계시는 거 아니에요? 어떡하지? 근데 그걸 안 했을 때 느끼는 그 감정보다 그걸 해주고 뒤통수를 맞더라도 그게 더 도덕적이지 않나 뭐 이런 마음이 항상. 선생님 더 맞아야 돼요. 지금 안 돼. 드러났어. 아내분이 생각하시는 이 남편분의 모습은 어떤지 한 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큰 돈을 어떤 피해를 입거나 이런 쪽에서는 또 안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제 그런 선은 있어요. 그래서 그래 오빠가 마음이 편하다면 그 정도는 오빠가 그렇게 하고 이해를 해주셨구나. 대신에 뒤통수 맞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럴 때는 위로를 해주려고 또 하지만 제가 또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도 위로를 다 해주지는 또 못하는 그런 면도 있어서. 그리고 이제 남들이 다 저를 욕하더라도 제 곁에 힘이 돼 주실
분이 이 세상에 딱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님. 예, 그래서 그분들의 마지막을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두 분이 이제 우울증이 걸리셨을 때 그때 형제들한테 상의를 했죠. 아, 난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니까 다 포기하고 형제들 다 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돼서 그때가 9년이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도둑놈이라고 그러고 그 욕을 막 먹고 그럴 때가 너무 예. 너무 예. 서러우셨겠다. 예. 그러면은 부모님을 굉장히 특별하게 많이 좋아하신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물론 자식으로서 당연한 거지만 뭐 이유가 좀 있을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돌연사 가능성이 높다. 심장 공동증이라고 구멍이 좀 큰 게 있어가지고요. 큰 게 있어가지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가족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뭔가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해야 되겠다 해서 우선 모신 다음에 제일 처음 든 게 생명보험을 한 6, 7개 이렇게 들고 그거는 제가 어떻게 됐을 때 우리 부모님과 와이프랑 그 돈으로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되고 그 전에는 제가 열심히 해서 이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러면 본인이 어려서나 성장 과정에서 그게 경제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된 채로 내가 너무 오래 방치돼 있고 그런 시간이나 경험들이 전혀 없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어때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사진에 남들은 다 이렇게 옷을 갖춰 입고 오잖아요. 근데 혼자 늦잠 자다가 추리닝 가가지고 이제 사진 찍은 거나 아니면 소풍 때나 체육대회나 무슨 학교 행사 때도 그거 아니어도 그냥 평상시 때 거의 친구네 집에서 밥을 얻어 먹었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막 뭐 맨날 비 맞고 다니고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좀 그런 그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절에 가셔야만 되신다고 그래서 항상 혼자 이렇게 다녔거든요. 저는 그게 불쌍했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구원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구원. 엄마가 저를 낳으셨을 때 폐렴이 있어서 그 전에 약을 많이 드셨대요. 그래가지고 모유 수유를 하면 안 되니까 엄마 친구 비슷한 친구들이 동네에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젖동량을 시켜줬어요. 저 심청이에요. 나이가 3살, 4살, 5살 때까지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그 친구 어떤 엄마가 갔는데 그 어머니가 담배를 태우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 담배 냄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엄마가 아니라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처럼 그게 어린 나이니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건 나이 먹고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받은 결핍이나 상처는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구원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근데 과거로 갈 수가 없잖아요, 시간 여행을. 그러니까 그걸 가장 유사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시대에 나랑 사는 사람 중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나는 구원을 받아야 할 상황에 너무 오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잘 보이는 거야. 아, 나랑 비슷한 처지 사람이. 잘 보여. 그리고 나는 이제 힘도 좀 생겼어. 그러니까 남들은 저거 해결 못하지만 나는 어떻게 틈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결할지 나 다 보여. 방법도 아는구나. 우린 무엇을 구원하고 싶은 걸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게 아니라 내 과거에 나를 도와주고 싶죠. 진짜 만나줘야 될 대상은 선생님 안에 있는 선생님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생님이 계속 그렇게 사신다면 사람들은 이용해 먹을 가치가 있는 선생님을 계속 이용해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2%가 나간다면 수많은 잡범들이 선생님에게 몰리게 돼 있어요. 저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랑 이따 끝나고 숨바꼭질이나 한판 하죠. 지금 선생님은 투명한 차, 썬팅 전혀 안 된 곳 안에 문 열어놓고 안에다가 되게 좋은 거를 갖고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게 보여. 근데 심지어 문이 열려 있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마음에 있는 나쁜 걸 선생님이 끄집어내는 거죠. 선생님이 계속 광고하고 다니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있는 나쁜 거를 끄집어내지 못하도록 선생님이 선생님의 삶을 단도리 정리해야 할 필요가 그러니 이제는 그 과거와 조금씩 이별하면 좋겠어요. 진짜 구원받고 싶은 건 그때의 졸업식 날 추리닝 입고 사진 찍은 나를. 그 어렸을 때 신발 주머니 거꾸로 쓰고 이제 혼자 비 맞으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우리 어머니는 바쁘시고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른 걸 하셨으니까 내가 이해를 하고 나는 커서 내 아이가 이렇게 외롭지 않게 크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고, 그리고 또 정직하게 살면 옆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더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가족들과 아이들 위해서 좀 더 차갑게 살아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빠따 더 맞아야 돼. 안 돼. 지금 가족들 아이들보다 더 중요한 거 누구요? 네, 자기 자신. 우리 핸드폰 한번 갖고 오세요, 선생님. 여러분, 우리 선생님 마음 건강하게 잘 사시도록. 이분들 김창옥 쇼 역사상 네. 남자 둘끼리 처음 오신 분들이에요. 저에게는 중학교 시절부터 함께 지내온 친구 녀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저에게 경쟁심이 가득합니다. 저에게 가위바위보도 치기 싫어하고요. 길을 걷다가도 앞서서 걸으려고 경보로 걸어가고 제가 미혼이라서 자녀가 없는데 저에게 아이 키우는 기쁨을 아냐는 둥, 제가 사망하면 제 재산은 누가 지내주냐는 둥 악담으로 저에게 상처를 줍니다. 남은 인생 계속 친구로 지내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언제부터 그렇게 경쟁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실예로 얼마 전 작년 9월 달쯤에 하나의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친구랑 저는 이제 주말에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작년 9월 달쯤에 하나의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친구랑 머리를 쥐어뜯고 계시네. 아니 옆에 친구분이 말하고 있는데 예, 자전거 라이딩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냥 자전거 타면 재미가 없으니 우리 이제 편의점 내기를 하자. 아 좋다. 네, 재밌죠. 제 친구가 이제 보시다시피 오늘 방송 나온다고 한 10cm짜리 높은 운동화를 신고 왔습니다. 그거를 왜 또 공개를 해요? 아무도 몰랐는데. 네.
이게 이런 경쟁심이 있는 친구여서 자전거를 탈 때도 아주 그냥 실례로 그냥 속된 말로 피를 토하면서 페달을 밟는 그런 친구입니다. 다리가 이 친구보다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저는 페달 한 번 밟으면 이 친구는 2번을 밟아야 되니까. 아, 2바퀴 돌려야 돼? 예. 뭐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이겼습니다. 네. 제가 이겼고, 그냥 모르는데 얄미운데? 이겼는데. 되게 이제 제가 이겼으니까 이 친구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딱 계산하려는 찰나에 야, 미안하다. 내가 카드를 안 갖고 왔네. 그러면서 결제는 제가 한 거죠. 결국. 예. 내가 졌다라고 인정을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 내기에서 이제 지면 이제 승부욕 때문에 저한테 졌다라고 인정을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사실 질문 보낸 것도 본인이 이기셨다고. 본인이 이기신 거죠? 네, 제가 맞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둘이 같이 네, 제가. 여기 신청을 두 분이 동시에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본인만 되시고 저분은 떨어지시고 거기서도 졌어. 여기서도 이기셨네. 근데 이 친구가 저보다 항상 뛰어난 친구입니다. 뭐, 결혼도 했고, 뭐 토끼 같은 와이프, 뭐 딸도 있고, 저보다 항상 또 키 같은 자식 아니에요? 귀가 되게 크신 분인가요? 토끼 같은 와이프. 토끼 같은 와이프, 여우 같은 자식이 있습니다. 여우 같은 자식은 너무 셉셉이들 아닙니까? 여우 같은 자식이요. 근데 항상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뭐 얄밉게 하고 그러는데 이제 남은 인생에 대해서 이 친구랑 계속 친구를 지내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냥 학교 다닐 때부터 그냥 저보다 좀 잘생겼고 키도 크니까 그냥 이기고 싶더라고요. 뭐 맞아. 아니 키 차이가 얼마나 나시는데요? 10cm? 아 그래서 정확히 10cm 키 높이를 놓고 오신 거예요? 꼭 그렇게만 그거는 아닌데 또 근데 또 어떻게 신다 보니까 또 공교롭게 신다 보니 10cm. 10cm로 실어가지고 10cm 아니 발음이 좀 그런데 그리고 친구분 손을 잡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다못해 이제 또 최근에 있었던 건데 싸우다가 전화 통화를 안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사소한 문제인데 이번만큼 내가 전화 안 해야지 했는데 내가 하루는 이제 일 끝나고 이제 답답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전화기를 딱 열었는데 전화할 데가 없더라고요. 할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집 앞에서 캔맥주를 먹으면서 좀 슬프더라고요. 이 친구가 있었으면 내가 그냥 직장 생활 있던 얘기를 얘한테 하고 싶은데 없던 얘기도 하고 욕도 하고 싶고 그러는데 근데 한 석 달 정도 있다가 전화가 먼저 오더라고요. 순간 딱 이름 보자마자 내가 할 걸. 이때 또 후회하셨네. 아니 이 친구한테 안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저는 두 분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럽고 너무너무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신 남자분들께 되게 보기 좋다. 그래도 저런 애 친구로 있는 게 진짜. 왜냐면 어른이 된다는 건 이름 앞뒤에 뭐가 붙지 않습니까? 영광도 붙고 상처도 붙고 성과도 붙고 뭐 슬픔도 붙고 뭐가 많이 붙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붙기 전에 우리는 알았던 사이잖아요. 근데 그게 붙으면요 사람 만남이 참 제한적이에요. 왜냐면 나이 먹잖아요. 서로 칭찬만 해요. 영혼도 없는 칭찬. 맞아요. 맞아. 뭐 사업 잘 되시죠? 네, 잘 되셔야죠. 망해라 이 새끼야. 사회친구. 사회친구. 근데 얼마나 부럽습니까? 지금도 세상에 남자가 내일 모레 50인데
이거 편의점에서 이거 네가 사냐 마냐? 새끼 깔창 깔았다 안 깔았다? 어? 고작질.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남자들은 어떻게 하면 친하다는 걸 표시하냐면 까면서 너랑 나랑 친해라는 걸 표시하잖아요. 네. 야, 너 너무 키 크고 잘생겼구나. 안 친해, 안 친해. 재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친하면 어떻게 해요? 야, 키 크면 싱거워. 어떻게든 계속 깔려고 그러고. 그건 뭐예요? 관로 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너랑 친하고 싶어. 난 너랑 친하지? 나 너랑 베푸지? 빨리 나한테 말해줘. 나 너랑 베푸라고. 그게 사랑해라는 말이 반드시 사랑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게 있거든요. 네.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 아버지가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귀가 안 들리는데. 그럼 저희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면 밥 먹고 차 조심하고 전화세 나온다 끊자. 어른들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란 단어를 안 쓰시더라고요. 그 밥 먹어. 밥 먹었어? 그리고 사랑한다고 할 때도 밥 먹었어? 그러니까 친구한테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뭐 어느 날 전화해가지고 뭐 사랑한다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밥 먹었냐? 아, 맞아. 자전거 탈래? 카드 준비됐어? 아. 지금 이 말들이 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난 널 친구야 사랑해. 친구야, 난 너랑 오래오래 같이 있고 싶어. 너 아프지 마. 이렇게 되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부럽습니까? 맞아요. 뭐 나이 먹고 사람 뭐 남겠습니까? 이런 친구 남고 가족 남고. 아, 아름답네요. 아름다워. 우리 친구분이 친구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하시죠. 성욱이 때문에 이런 데도 와보고 제 친구 마늘 고맙고 그동안 서운하게 했던 말 다 잊고 우리 다시 시작하고 왜 다시 시작해? 재밌게 오래오래 우정 변치 말고 너무 좋아하는 친구, 나를 알아주는 친구. 찐사랑이다, 찐사랑. 좋아하는 친구 진짜 몇 명 진짜. 아, 그럴 수 있어요. 예. 너무 좋아하는 친구, 나를 알아주는 친구는 진짜 몇 명 없거든요. 미안했나 봐. 상현아, 30년의 우정보다 더 귀한 시간을 가진 친구는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 우리 앞으로도 술잔 한 잔씩 기울이며 평생 서로 욕할 수 있는 그런 친구 되도록 하자. 고맙다, 상현아. 어른은 얼이 큰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마음이 크고 생각이 크고 깊은 사람. 그게 어른. 근데 엄청 마음이 넓어. 엄청 자상해. 일도 엄청 프로페셔널하게 잘해요. 근데 아주 특정한 패턴이 딱 되면 유난히 어린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어 있거나 굳어 있거나. 그거를 성인 아이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왜 어린이가 됐냐는 거예요. 뭔가 그 순간에 얼음이 될 만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 얼음땡이라는 놀이가 있잖아요. 술래가 있고 걔가 막 잡으러 댕겨요. 그러면 그 친구가 나를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살아요? 얼음 이렇게 해야 살아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결혼 프로그램 보잖아요. 그러면 맹수가 사슴을 막 잡으러 가요. 근데 얘도 구석에 몰리면 어떻게 해요? 받아요.
그냥 자기 뿔로 그냥 맹수를 받아가지고 찔러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린 사슴이에요. 받을 뿔이 없어요. 달릴 튼튼한 다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린 사슴은 어떻게 하냐면 순간 몸에서 다량의 마취 물질이 나와버린대요. 그리고는 눈이 확 뒤집어지면서 입에서 거품을 물고 근육이 땅땅해지면서 딱 하고 쓰러져 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제 입맛 까다로운 맹수들은 쉬었다. 거품이 이거 뭐야? 유통기한 지난 친구. 이거 못 먹겠다. 그러면 안 먹고 가는 경우가 있대요. 와. 약한 동물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싸우면 자기가 잘못해서 부모가 싸운다고 생각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싸우는데 가서 이렇게 말해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제가 말 잘 들을게요. 옛날엔 또 어떤 집은 이런 집이 있었어요. 너 낳고 엄마가 이혼을 못하는 거야. 너 때문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 나 때문에 그냥 부모님 사는 거고. 여러 가지의 사람의 케이스와 경우들이 있거든요. 시간이 지났어요. 어른도 됐고 내가 돈도 벌고 나도 내 가정이 생겼고 나도 의사도 됐고 선생님도 됐고 뭐 다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의 어떠한 경우들을 보면 그와 비슷한 상황이 되면 딱 그렇게 얼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머리는 나도 왜 그런지 알겠어. 근데 몸이 굳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아이에게 뭘 해줘야 돼요? 땡. 그렇죠. 그 아이에게 땡 이렇게 해주면 되죠. 누가 해주면 좋아요? 내가 나에게. 맞아요. 최종 그 키는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 모든 상황의 디테일을 아는 건 자기밖에 없어요. 내가 그 아이를 찾아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강연을 한 게 아니라 처음엔 소그룹으로 사람들하고 이런 훈련하는 일을 했어요. 스피치나 인간관계에 대한 걸. 이제 자기의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슬픔이든 섭섭함이든 우울함이든 화남이든 즐거움이든 꼭 자기 감정을 말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어느 만큼 솔직할 수 있는가. 근데 이제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치료 상담가예요.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하고 싶어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좀 제 말투를 듣고 딱딱하다, 좀 차갑다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점점 하고 이제 3분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시간이 좀 지나고 그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누구예요? 오늘은 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려서 서울에서 살았어요. 한강변에 살았고요. 그때는 아주 예전이었기 때문에 공원이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물로 이렇게 되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고 꿈을 아이들이 이렇게 꿀 때가 있어요. 막 악몽 같은 걸.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꿈에서 귀신이 자기를 쫓아오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시 잤으면 되는데 현실과 꿈을 구분을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이제 딸이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얘를 찾으러 갔는데 잠실 강변으로 애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귀신이 자꾸 뒤에 쫓아오니까. 그래서 이제 허리춤까지 아이가 들어갈 때 엄마가 겨우 잡은 거예요. 이게 벌써 한 40년 전 막 이러니까 이제 구술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가족들이 물놀이를 갔고 동생이 물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동생이 있었는데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그때는 이제 남자아이들이 뭐 우리 집 종손이고 제사를 지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분위기가 네가 죽었어야 되는데 너를 잡으니까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자기는 그 분위기를 평생 먹고 살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분이 그 사건 있고 나서 물에 안 들어가신 거예요. 그 얘기를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거래요. 보통은 이제 뭘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선생님도 이미 아시고 있는 것처럼 그건 선생님 잘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한테 꼭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거 네 잘못 아니야. 그리고 그 아이 한 번만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됐고, 저는 이제 잊어버렸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오, 선생님 목소리가 엄청 달라지셨네요. 그랬더니, 선생님 저 좋은 일 생길 것 같아요. 이혼하세요? 그게 아니고요.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전 소름이 돋았어요. 저 수영장 갈 것 같아요. 극복했구나. 근데 정말 소름이 확. 강사님, 저 이제는 저 동생 얘기 사람들한테 해요. 선생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비키니 사세요. 패턴 센 걸로요. 여러분 안에 얼어서 웅크리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언젠가는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면 그 아이는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얼어 있는 채로.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그림 하셨는데 동양화. 네, 그 우산 든 남자라는 작품을 하셨어요. 동양의 아름다운 라인들을 많이 선호하셨거든요. 일이 없으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화투를 치러 돈을 갖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집안에 그때부터 이제 딱 분위기가 생기잖아요. 딱 돼요. 원래 제가 눈이 작았었어요. 근데 상황을 보다가 눈이 커진 거예요. 이 상황. 그리고 이제 아빠 오시니까 무서워서 막 도망간다고요. 그럼 뭐 어디 가요?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 갈 데가 있나요? 공사판 같은 데 가가지고 뭐 베니아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있다가 1시, 2시 되면 아버지 주무시고 엄마가 김미자한테 저 찾아오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동생이 거기에서 어디서 구석탱이에서 울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동생한테? 주무시니까 집에 가자 이제. 많이 추웠지? 이러면 좋은데 겁쟁이 같은 새끼. 미자 누나. 한번 뵙고 싶다. 뵙고 싶다. 테이큰의 리암 니슨 같은 스타일. 겁쟁이 같은 새끼. I will kill you. I will find you.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내가 왜 겁쟁이야? 어린애가 엄마를 지켜야 돼? 아빠가 엄마를 지키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어린 내가 듣기엔 저 말이 맞는 거야. 그래, 내가 겁쟁이지. 내가 아버지가 엄마 때리려고 그럴 때 좀 앞에서 이랬으면 내가 몇 대 맞고 엄마가 덜 맞았을 텐데 나 혼자 살자고 나 혼자 이렇게 도망 나왔네. 그래, 난 겁쟁이지. 난 겁쟁이지. 그러니까 김미자가 겁쟁이라고 해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언젠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기자님이. 그러면 김창옥 강사님은 언제적에 김창옥을 꼭 만나보고 싶네요. 저는 그때 김미자가 겁쟁이라고 말했던 그 아이를 제가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그 아이한테 뭐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저는 그 아이를 보면 그 아이를 제가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그 아이한테 뭐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저는 그 아이를 보면 춥지? 이거 네가 잘못해서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처음 만났는데 갑자기 뭐 안아주고 이런 건 좀 어색하고. 돈을 주고 싶더라고요. 5만 원. 그리고 꼭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너 하고 싶은 거 해. 아저씨 또 올게. 처음부터 막 말 걸기 어려워요, 그 아이한테. 그럼 처음은 그냥 그 아이 앞에라도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보이면. 그 다음에 또 가서 5만 원을 흘리듯이 이렇게 놓고 또 사이가 조금 좋아지면 그 아이한테 말도 걸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얼어있는 아이가 땡이 되어서 풀려진다면 되게 놀랍게 그 아이는 또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땡하는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어른이 되겠죠. 여러분, 저희 안에 있는 얼어있는 아이가 땡이 됐으면 좋겠어요.